안녕하세요. 비상월드의 범영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제3편 예비군법에 대해서 이번 상반기에 기출된 문제 한번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비군법도 이번에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기출 문제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뭐 거의 틀리지 않고 다 맞추셨을 겁니다. 문제 나온 것들이 거의 최근에 뭐 기출됐던 유행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은 그런 예비군법이었다고 저는 뭐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번 문제. 예, 직장 예비군 해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죠. 우리가 직장 예비군 해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항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저 여기에 핵심 사항으로 정리를 했는데, 직장 예비군 그 해체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예,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숫자가 많이 들어가죠. 예,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 정도 돼야 하냐? 예, 1년 이상 돼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지휘관 투지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을 계속 투지하는 경우. 그 다음 감사. 예,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그것도 무슨 감사? 예, 정기 감사입니다. 특별 감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불합격하게 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사유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늘 이 부분을 뭐 약간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해체 관련해서 어, 관련되는 그 사람이 3명 나오죠. 해체를 할 수 있는 지방병무청장. 예, 지방병무청장은 해체 명령을 해줄 수 있죠. 해체 명령을. 그 다음 해당 관련되는 직장의장은 뭘 해야 합니까? 예, 편성 기준에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체나 조정을 신청하는, 신청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수인군 부대장은 해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인데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수인군 부대장은 해체를 요구할 수 있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요 크게 두 가지 이 사항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이 직장 예비군 해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틀릴 게 없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네. 기업 같은 경우 해체 사유 예비군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않았다네요. 그럼 해체 사유에 충족이 되죠? 그럴 경우에 관할 지방경청장은 직장의 장에게 해체를 명할 수 있다. 명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예, 6개월 이상 두지 않은 경우에 지방병청장은 직장의 장한테 해체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해체 사유도 충족되고 지방병청장이 해체를 명하는 사항도 틀린 부분이 없네요. 자, 두 번째. 자, 정기감사. 정기감사 맞죠?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 해체 사유에 충족이 되네요. 그래서 지병장은 직장의 장한테 해체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디귿. 자, 그러면 기억이 맞았고, 니은이 맞았고, 그러면 보기에서 한번 볼까요? 기억, 니은, 디가 하는 거. 1번밖에 없네요. 딱 1번이 답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디귿, 니을을 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되겠죠? 그래도 이런 상황일 때도 여러분들은 디귿, 니을을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왠지 본인이 기억, 니은에서 어떤 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상황에서 디귿 리을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이럴 때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수임금 부대장은 편성 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 우리가 편성 기준에 부족한 기간은 6개월 갖고는 안 되죠. 1년 이상 돼야죠. 1년 이상 정도는 부족 기간이 유지돼야만 어떤 부대를 뭐 해체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뭐 그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6개월은 뭡니까? 직장 예비군 지휘관을 두지 않는 기간이 6개월이지 부족한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는 거. 틀렸네요.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 한번 빠르게 볼까요? 편성 기준에 초과 부족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마찬가지. 1년 이상 그 부족하거나 초과되는 기간이 유지되어야죠. 마찬가지. 6개월이니까 틀렸네요. 그러니까 디귿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1년이 됐다, 만약에. 그러면 직장의 장은 편성 기준에 맞게 조정 또는 해체할 것을 지병장인데 신청할 수 있죠? 신청을 하면 지병장은 신청받아서 본인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직장 예비군의 그 훈련을 이렇게 담당하는 수임군 부대장이죠. 수임군 부대장과 그 직장 예비군을 뭐 운영하는 그런 부대장이죠. 수임군 부대장은 수임군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서 이 직장 예비군이 이 편성 기준에 이렇게 잘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체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의견을 듣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직장의 장한테 조정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의 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청받았을 때는 반드시 뭔가 조정이든 해체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든 해체를 꼭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음, 자, 다음 문제. 20번 문제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생긴 지한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됐는데 생기고 나서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앞으로도 출제 요인들이 계속 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상근 예비군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제가 여기에 핵심 사항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하는 역할과 이병 부대장이 하는 역할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항상 틀리게 해서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관은 뭐뭐뭐를 하는지, 장관이 하는 건 큰 역할들이죠. 정원을 결정해주고 선발해주고 그 다음 공고해주고 언제까지? 30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됐고 돈 드는 거, 보상비 주는 거. 돈 드는 거는 국방부에서 해줘야죠. 자, 실질적으로 인원들을 훈련시키는 이병부대장. 이병부대장이 하는 것은 뭡니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킨 건가? 예. 먼저 훈련 소집을 시켜야죠. 대상자들 소집을 시키고, 그 다음 어느 정도 기간으로 훈련을 시킬 건지, 그 다음 만약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집을 중단할 수도 있죠.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병 부대장이 한다라는 거. 두 가지를, 두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 비상근 예비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단기간에 이렇게 비상근 예비군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좀 더 길게 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차이점. 뭐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차이점. 얼마 동안 소집할 건가? 단기니까 기간이 짧아야겠죠? 30일 이내, 한 달 이내 하는 거. 장기는 좀 더 길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최대 6개월이죠.
한 달에서 6개월 이내. 그다음 정원,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이 비상근 예비군은 그냥 예비군 대상자들이 공짜로 들어와서 일하는 훈련 받는 게 아니죠. 예, 훈련 받는 만큼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단기 비상근 예비군 같은 경우에 많이 뽑아서 짧은 기간에 하니까 돈 많이 안 드니까 많은 인원을 모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천 명 이하 범위에서 뽑지만 장기는 오랫동안 하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뽑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700명 이하 정도 수준에서 모집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네, 비상근 예비군 문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이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또 출제했습니다. 볼까요? 자, 국방부 장관은 비상근님 선발 계획을 선발이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렇죠. 30일 전에 공고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공고 누가 한다? 국방부 장관이 한다는 거. 이병 부대장이 아닙니다. 자, 니은. 그러니까 기억. 예, 기억 같은 경우에 맞네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한번 볼까요? 기억이 맞는 거는 1번과 2번 두 개밖에 없네요. 야, 그러면 니은이냐 리을이냐? 야, 니은이 맞냐 리을이 맞냐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니은 장기 비상근 예비군 소집 기간. 장기니까 오랫동안 소집할 수 있죠? 30일 초과 182 이내의 범위에서 예, 맞네요. 근데 이병 부대장이 이 범위에서 훈련 계획에 따라서 소집 기간을 정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점 줬죠?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기간은 누가 정한다? 이병 부대장이 정합니다. 근데 이병 부대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 최소 최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단기는 최대 30일 이내고 장기는 최소 30일 초과해서 최대 18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이병 부대장이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 부대장이 이 장기 비상근 예비군 범위 내에서 소집 기간을 정하게 된다. 예, 니은도 맞네요.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렇더라도 디귿 리을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자, 디귿, 단기. 예, 단기 비상근이랍니다. 그래서 장관이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몇 명 이하 범위에서 정원을 정한다? 단기니까 몇 명입니까?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죠. 5천 명 이하에서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이 비상근 예비군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드는 거니까 예, 돈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원 인원수를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두 개가 틀렸네요. 5천 명 기재부 장관. 자, 리을도 볼까요? 장관은 예비역 장준부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비상근 예비군 대상자는 얘들이죠. 얘들 예비역인 장준부 병을 중에서 뽑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뽑게 되었죠. 비상근 예비군은 연 2회 선발합니까? 아니죠. 연 1회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선발하는데 만약에 정원이 안 된다 면 수시 선발 계획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죠. 예, 이 부분이 틀렸네요.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예비군 편성 절차와 그 예비군 대원들의 신상 변동 관련입니다. 자, 예비군 편성 절차는 여러분들이 그 예비군들이 그 의무 복무 그러니까 현역 복무를 마치고 이제 마친 그 다음부터 예비군으로 어떤 절차에서 편성이 되는지 예비군으로 그 절차가 늘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예비군이 전역을 하게 되면 그 복무했던 그 해당 소속 기관장이 전역자에 대해서 인사명령서를 쭉쭉쭉쭉 통보해주게 돼 있죠. 누구한테? 예비군을 편성하는 사람한테. 예비군 편성 누가 합니까? 지방병무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이. 그래서 만약에 현역으로 복무를 했다. 그러면 소속 기관장이
병무청장인데 통보해주고 병무청장이 다시 실질적으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지방병무청장인데 그 인사명령서를 보내주게 돼 있죠. 언제까지 보내줘야 합니까? 소속 기관장이 7일 이내에 병무청장인데 보내줘야죠. 어떤 방법? 원칙으로는 등기우편 또는 공문서 송식인 체계가 되어 있다면 그 체계를 통해서도 보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병무청장인데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무청장은 지병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줘야 합니까? 네, 그 내용은 우리가 배운 범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소속 기관장이 병무청장인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인사명령서를 보내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대원들은 뭐 지역이든 직장이든 편성되면 쭉 계속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뭐 지역을 옮길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 대원들에 관련된 서류 등을 이렇게 옮기는 데마다 예비군 편성 카드를 보내줘야죠. 그런 절차. 예. 누가 그 편성 카드를 누구한테 보내는지 원래는 누가 누구한테 꼭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예. 꼭 보내야 한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강제냐 임의냐. 이 사항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 사항을 제가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죠. 지역과 직장 예비군의 신상 변동이 될 때 예비군 판정 카드를 누가 보내줘야 하는지를 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설명하려면 또 한없이 또 시간 걸리니까 예,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상황형 문제도 아니고 조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조문만 충실히 이렇게 많이 읽으셨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편성 절차죠. 최초 그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편성을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육군 참모총장 등 소속 기관장은 네, 소속 기관장 현역 복무를 한대네요. 그래서 전역자나 소집에서 인사 명령서를 며칠 이내에 병무청장인데 보내줘야 합니까? 예, 7일 이내죠. 7일 이내. 5일 이내가 아닙니다.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병무청장인데 보내주면 병무청장은 그걸 다시 받아서 거주지 지병장인데 보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5일이 틀렸네요. 뭐 이런 거 아주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뭐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그 날짜라든가 숫자, 며칠 뭐 이런 숫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100%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늘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2번은 그렇게 인사명령서를 보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주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소속 기관장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해서 그 주소로 인사명령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인사명령서를 병무청장한테 보낼 때는 원칙은 뭡니까? 공문서 송수인 체계입니까? 아니죠. 원칙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죠. 그런데 공문서 송식인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아니죠. 이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그 체계로 보내주면 되죠. 체계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 되어 있죠. 이것도 틀렸네요. 자, 3번. 3번 문항 볼까요? 3번 문항은 지역 예비군 대원이 어떤 거주지를 옮겼을 때 예비군 편성 카드를 누구한테 보내줘야 하냐? 또는 누구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방병청장은 그 예비군 편성 카드 원칙적으로 보내줘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방병청장이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지방병청장. 지역 예비군들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편성 카드와 관련 서류를 이전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통해서 새로 옮긴 그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한테 낼 수 있다. 예. 중대장이 중대장한테 보낼 때는
그 임의적인 표현으로 보낼 수 있다고 돼 있죠. 원칙적으로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지병장.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기 이전 거주지에 있는 지방병무청장이 새로 옮긴 신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한테 편성 카드를 꼭 보내주게 돼 있죠. 그런데 지방병무청장이 본인이 지방병무청장이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죠. 예, 그 원래 있던 그 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통해서 보내주는 게 가장 편하니까 이 조문에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거주지 관할 예비군 중대장이 새로운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한테도 편성 카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강제냐 임의자 이 사항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은 새로운 거주지 예비군 중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중대장한테 보낼 수 있죠. 3번이 맞네요. 4번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직장 예비군 대원이 어떤 신상 변동됐을 때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자, 직장 예비군 대원에 어떤 신상 변동이 생겼다면 직장의 장이 조치하게 돼 있죠. 직장의 장은 자기 대원들이 이런 신상 변동이 생겼을 때 생긴 날로부터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최대한 빨리죠. 3일 이내에 병무청장인데 통보해야 한다? 병무청장 아닙니다. 병무청장은 최초에 그 예비군 편성할 때 어, 현역으로 복무했는 인원들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이 병무청장인데 어떤 인사명령서를 보내주면 그 명령서를 지병장인데 보내주는 그 역할만 있지 그 외에는 모든 역할은 지방병무청장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장은 어떤 신상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 3일 이내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통보를 해야 합니까? 병무청장이 아니라 해당 직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인데 알려줘야 합니다. 예, 여기서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집 통지서 전달입니다. 이 부분도 뭐 기존에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던 표현들을 그대로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수임군 부대장은 소집 통지서를 언제까지 전달해 줘야 합니까? 우리 모든 4대 비상대비법, 비상대비 훈련이든 민방위 훈련이든 예비군 훈련이든 다 훈련할 때는 며칠 전까지 통지서를 보내주게 돼 있습니까? 일주일 전, 7일 전까지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15일 전이, 5일 전이 아니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 대비 훈련을 할 때 훈련 주관 기관의 장이 훈련 참여 기관한테 언제 훈련한다는 그 내용을 언제까지 알려주게 돼 있습니까? 예, 재난법만 특이하게 15일 전, 보름 전 되어 있습니다. 보름 전. 예, 예.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이 아니라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이렇게 참여하니까 좀 일찍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15일 전에 알려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7일 전에 알려주게 돼 있다라는 거. 5일 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훈련 소집 통지는 누가 한다? 수인군 부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수탁경찰서장 아닙니다. 수탁경찰서장은 훈련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없다라는 거, 그 점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 그 소집 통지하는 절차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늘 지금 기존에도 기출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수강생한테 이 두 가지를 꼭 암기하라고 합니다. 불시 훈련 점검할 때는 불전방, 관할 지역 외에 예비군 대원이 훈련을 신청할 때는 관전수, 불전방, 불시훈련 점검이니까 불전방. 어떤 방법으로 알려줍니까? 전화나 방문으로 알려준다는 거.
불전방. 관할 지역 외에 예비군 대응 훈련 신청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 관전수, 전자문서나 수행군부대 직전 방문, 관전수. 이런 것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뭐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련 점검한 다음은 불전방을 늘 물어본다. 전화나 방문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알림을 받고 나서 언제까지 응소를 해야 합니까? 예, 불시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두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불시하니까 불시에 받고 나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동원 명령 발령됐을 때 응수하는 그 기준 시간으로 동일하게 응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에 있다니까 우리가 섬에 있으면 동원 응소 48시간 이내 응소죠. 72시간 응소니까 틀렸네요. 1번도 틀렸고. 자, 세 번째, 3번 문항은 그거네요. 소집 통지서를 대리로 전달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세제주 등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통지서 전달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 경우 본인이 선정한 소집 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통지서 수령인 같은 경우에는 예, 원칙이 있죠. 수령 전에 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령에 관한 동의 없이 전달할 수 있다? 아니죠. 전달 전에 전달을 해주기 전에 그 통지서를 잘 전달하겠다는 동의를 받게 돼 있죠.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거. 동의 없이가 아닙니다.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네요. 4번은 훈련 신청하는 겁니다. 훈련 신청하는 절차. 자, 공시된 훈련이 휴일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문제 보실 때 공시된 훈련이 휴일이냐, 평일이냐, 이거에 따라서 훈련 신청하는 기간이 틀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휴일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까?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죠. 되네요. 그러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합니까? 12일 전이죠. 12일 전. 예, 그래서 음, 예비군 훈련 문제 나올 때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상황형 문제도 나왔을 때 이 훈련 소집일이 평일이냐 휴일이냐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훈련 소집일이 평일이냐 휴일이냐 이 점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벌칙 문제입니다. 벌칙 문제는 이번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걸 뭐 벌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뭐 그런 산수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뭐 저는 중 정도로 난이도로 봤는데 이 사항도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는 출제위원들이 쉽게 내서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 정도는 그 벌칙 사항으로 적용을 받지 않게 약간 비슷하게 어, 벌금형을 주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은 벌금형이 주어지지만 리을은 벌금형이 아닌 아, 벌금형을 받을 것 같은 이런 표현으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벌금이 없는 그런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좀 까다롭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좀 곤란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전부 다 벌금형 문제, 벌금형에 해당되는 그런 위반 사항을 다 넣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훈련 보류 원서를 제출했는데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 보류 사유가 되는 거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귀국을 했으니까 보류 사유 소멸 신고를 하게 되겠죠. 보류 사유 소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사유가 소멸된 날, 4월 1일 날 귀국했으니까 4월 1일 날 소멸됐으니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14일까지 신고를 해야죠.
예, 14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18일 날 신고했다라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보류사유 소멸 신고 기간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 벌칙금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200만 원이네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네요. 권리 행사 방해는 뭡니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네. 그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동원을 연기하는데 질병인 경우에 동원 연기 사유가 되죠. 근데 그 연기 사유를 거짓으로 꾸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 내의 징역, 30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가 되죠. 네. 자, 대신 훈련 받았습니다. 대신 훈련 받아도 벌칙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되죠.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에 200, 500 더하면 3,500이 되네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네. 자, 다음은 긴급조치 보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도 뭐, 이런 가로 넣기 문제는 가장 쉽죠. 예.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어,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4대 법령에서 손실보상에 관련된 일자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늘 문제 많이 출되고 이번 문제도 뭐 이 부분을 언급한 거죠. 손실보상 관련해서 날짜, 비상대비법, 30, 30, 30, 30, 민방위기금법 30, 30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법 30, 30, 60, 재난법 60, 180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암기하시면 절대 틀릴 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장관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장관은 신청받아서 며칠 이내에 보상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일 이내에 뭘 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30일 이내에는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그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지급 통지서는 신청한한테 보내줘야죠. 결정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한한테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0일이라는 것은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기간까지만 그 통제된 기간이지 통지서를 신청인한테 보내주는 것까지 30일 이내는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보상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뭐 기존에 늘 출제됐던 그런 문제 유형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형 문제로 출제됐지만 여러분들 이 상황을 빠르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황형 문제다 보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난이도 한 중 정도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갑과 을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지금 어떤 그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갑과 을이 21년 3월 8일에 훈련에 참석했다 합니다. 그래서 갑은 기가 중에 부상을 입었다. 훈련 종료 후 기가 중에 훈련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부상을 입어도 보상 대상자에 포함이 되죠. 훈련장에 가는 경우나 또는 마치고 집에 가는 경우나 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 치료 기간이 21년 3월 8일부터 해서 24년 2월 23일까지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 하면 딱 이건 뭡니까? 휴업 보상금을 물어보는 거죠. 휴업 보상금. 자, 21년 3월부터 24년 2월이니까 근 한 3년 가까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네요. 자, 다음은 을 같은 경우에는 훈련 중에 총기 오발로 부상을 입었답니다. 근데 후송해서 치료받다가 아유 안타깝게도 23년도 12월에 사망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그 경우죠. 예. 자, 그래서 보기에서 한번 볼까요? 기업 같은 경우에 갑의 부상은 기가 중에 발생했지만 부상 기간을 지급 기간으로 해서 휴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 기간. 그러니까 21년 3월부터 24년 2월. 근 3년 가까이를 휴업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휴업 보상금은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죠. 최대 몇 년? 예, 2년에 730일이죠. 그러니까 이 3년 가까이를 다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틀렸네요. 자, 육군참모총장이 갑에 대한 휴업 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 그러면 총장한테 누가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까? 예, 수임군 부대장이 다이렉트로 총장인데 요청할 수는 없죠. 관할 군사령관이 총장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디귿도 틀렸네요. 자, 기역, 니은 다 틀렸네요. 기역, 니은 틀린 게 들어가는 것이 2번과 1번과 4번이 있네요. 자, 다 틀렸냐? 기억 니은만 틀렸냐? 이제 디귿을 풀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갑은 훈련 종료 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군인재 보상법에 따라서 장애 보상금 지급액과 지급 절차를 준해서 지급하는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 훈련 종료 후에 부상을 입었으니까 보상금 못 준다. 뭐 이런 의미로 된 것 같은데 예, 훈련 끝나고 기가 중인 경우에도 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죠. 예, 그리고 이 부상을 입은 거에 대해서 예비군법에서 바로 보상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군인재 보상법을 준용해서 장애보상금 지급액과 지급 절차를 주게 돼 있죠. 예,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우리는 리을까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을이 통원 치료 중에 장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을은 부상으로 인해서 사망한 거죠. 그래서 장애 보상금을 먼저 받고 사망을 했을 때 이미 받은 장애 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이중으로 절대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았다 하면 먼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사망 보상금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틀렸네요. 자, 다음은 보상 및 치료. 보상 및 치료 문제도 국가유공자가 적용 대상이 어, 예비군법에서는 여섯 가지가 있죠.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 적용받는 대상자들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늘 그런 류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보상 신청 절차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임군 부대장이 어떤 부상자나 사망자 생겼을 때 보고하는 절차가 되겠죠. 볼까요? 자, 수임군 부대장은 국가유공자 법률과 보험보상 대상자 법률에 따라서 보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망증명서, 부상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사망증명서와 부상증명서는 누가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임군 부대장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명을 해주는 서류죠. 확인해주는 서류는 있다 보니까 수임군 부대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경찰서장이 발급할 수 있습니까? 수탁경찰서장은 절대 발급 못합니다. 수임군 부대장만 발급한다는 거. 발급하고 나서 수임군 부대장은 바로
보고를 해줘야죠. 국방부 장관한테. 사망 부상 증명서 발급했습니다 하고 지휘계통으로 장관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보고받고 나서 이렇게 사망했구나, 다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관련되는 부서인 국가보훈부에다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뭘 작성해서 알려줍니까? 네, 사망 확인서와 부상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훈부 장관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훈부 장관은 이 확인서를 가지고 누군가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신청하게 되면 이 확인서를 통해서 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망증명서, 부상증명서, 사망확인서, 부상확인서를 누가 발급하는지, 그 발급된 것은 누구한테 통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1번은 예, 틀린 부분이 없네요. 1번이 맞네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안 풀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 차원에서 꼭 보셔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럴 때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군 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달리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은 보험보상 대상자 법률에 의해서만 보상 대상자에 속한다? 아니죠. 우리가 예비군법에 보상 대상자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부상 입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법에는 전상군격도 있고 공상군격도 있죠. 보험보상자 대상자에는 재부상군격도 있죠. 2가지 법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보험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2번 틀렸네요. 자, 수탁경찰서장은 이렇게 부상 입은 사람 대여해서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게 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가 치료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군부대장, 훈련부대장,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입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료시설? 군 의료시설도 있고 국가, 지자체 의료시설 있고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죠? 네, 없다가 아닙니다. 자, 4번 보실까요? 4번은 전투 중에 다쳤대요. 전투 중에. 전투 중에 다치면 뭡니까? 공상군경이 아니라 전투 중에 다치면 전상군경이죠. 전투에 관련된 건 전물과 전상. 2가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여러분들이 딱 답이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하고 꼭 넘어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예비군법 8문제라서 금방 끝났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비군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재난안전법에 대해서 기출문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